1960년 무렵의 어느 밤, 한 소년이 어선 바닥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12살의 소년은 중국 본토 광동을 떠나 영국령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그물 냄새와 비린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소년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험을 택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지미 라이였습니다. 본명은 라이 치잉. 1947년 12월 8일 광저우에서 태어난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도망쳐 나온 본토는 거대한 굶주림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밀어붙인 대약진 운동은 농촌을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기근이 나라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인재였습니다. 굶주림을 피해 본토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헤엄치다 익사하고 산을 넘다 붙잡히면서도 사람들은 국경을 향했습니다. 지미라이도 그 거대한 탈출 행렬의 한 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범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살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라이 본인이 즐겨 이야기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광저우의 기차역에서 짐을 나르며 일하던 그에게 홍콩에서 온 한 여행객이 초콜릿 한 조각을 건넸다고 합니다. 태어나 처음 맛본 그 달콤함에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분명 천국일 거라고 말이죠. 본토에는 굶주림이 있었고 바다 건너에는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홍콩은 자유라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혀끝에 닿은 단맛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알기 전에 자유로운 도시의 냄새부터 맡았던 것이죠. 홍콩에 닿은 소년을 기다린 것은 천국이 아니라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장갑 공장의 어린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임금은 미화 8달러 남짓이었습니다. 학교 대신 작업대에 앉았고 놀이 대신 노동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광둥어도 서툴렀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전을 붙들고 혼자 영어를 익혔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스스로 배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본토에 없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올라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가능성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본토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굶주림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홍콩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의류산업의 사다리를 한 칸씩 밟고 올라갔습니다. 노동자에서 숭령공으로, 숭령공에서 다시 관리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1975년 28 무렵 그는 자신의 니트 제조 사업을 시작합니다. 밀항선 바닥에 숨어 들어온 소년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공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1년 지미라이는 캐주얼 의류 브랜드를 하나 세웁니다. 브랜드의 이름은 지오다노였습니다. 이탈리아풍의 그 이름과 달리 철저히 홍콩에서 태어난 브랜드였습니다. 지오다노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값싸고 단정한 기본 의류를 효율적인 매장 운영과 친절한 서비스로 팔았습니다. 홍콩을 넘어 대만과 싱가포르로 그리고 중국 본토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어 아시아 전역에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1991년 6월 지오다노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됩니다. 한때 미화 8달러를 받던 공장 소년이 이제 상장 기업의 총수가 된 것입니다. 지오다노는 훗날 40개국에 매장을 거느린 글로벌 브랜드로 자라났고 라인은 백만장자를 넘어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밀항소년은 어느새 패션 재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흔한 성공 신화입니다. 무일푼의 이민자가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되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죠. 그는 부유했고 안전했으며 더 잃을 것이 없을 만큼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침묵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고 안주하기에 가장 편한 자리였습니다. 다만 그의 성공에는 한 가지 신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라인은 자유로운 시장이야말로 홍콩을 가난에서 끌어올린 힘이라 믿었습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도시였기에 자신 같은 빈털터리 밀항자도 재벌이 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한 사상가들을 존경했고 홍콩의 작은 정부 정책을 설계한 관료 존 코퍼 스웨이트를 기리며 그의 흉상을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라이에게 자유는 거창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한 토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라이라는 인물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운동가도 아니었고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자본가이자 시장의 신봉자였습니다. 보통 공산당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쪽은 좌파의 운동가들이었지만 정작 중국 공산당의 가장 집요한 표적이 된 것은 이 자본가였습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지키려다 권력과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념이 그를 가장 위험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시장의 자유를 지키려면 정치의 자유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 정치적 자유가 무너지는 광경을 라이는 1989년 베이징의 한 광장에서 목격합니다. 1989년 봄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부패 척결과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홍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미라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지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는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고 광장의 시민들을
탱크를 향한 연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6월 4일 중국 정부는 군대와 탱크를 동원해 광장 일대를 진압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축소했고 외부의 추정치는 수백에서 수천까지 엇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비무장 시민을 향해 국가가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 사람들에게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8년 뒤면 홍콩은 바로 그 중국의 품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광장의 탱크는 어쩌면 홍콩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홍콩인들이 그날 이후 본토 권력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되었고 지미 라이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두려워하며 떠나는 대신 맞서기로 했습니다. 공산치하의 굶주림을 피해 도망쳐온 그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안문의 탱크를 보며 홍콩의 자유 또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유라는 사실을 그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택한 무기는 시위도 아니었고 정당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펜이었습니다. 1990년 라이는 시사주간지 넥스트 매거진을 창간하여 언론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옷을 팔던 사람이 이제 진실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말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1994년 그는 한 칼럼에서 당시 중국 총리 리펑을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천안문 무력 진압을 밀어붙인 강경파였던 그를 라이는 거북이알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중국어에서 상대의 근본을 욕하는 가장 험한 표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 사업가가 곧 자신이 속하게 될 거대 권력의 수반을 그것도 활자로 공개해 모욕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라이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알면서도 썼습니다. 비판은 곧 보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그의 입을 직접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가진 것을 겨냥했습니다. 바로 지오다노였습니다. 1994년 베이징에 있던 지오다노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약 2년에 걸쳐 상하이의 매장 11곳이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그의 사업 앞에서 서서히 닫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압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이의 정치적 발언이 회사 전체의 발목을 잡자 결국 그는 1996년 무렵 지오다노의 지분을 정리하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평생에 바쳐 일군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의 발언과 맞바꾼 셈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보복의 방식입니다. 베이징은 그를 체포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을 닫았을 뿐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한 사업가를 길들이려 한 것입니다. 훗날의 국가보안법이 법이라는 도구를 썼다면 1990년대의 베이징은 시장이라는 도구를 썼습니다. 무기는 달랐지만 겨냥한 곳은 같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 그리고 그의 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는 왜 침묵하지 않았을까요? 입을 다물었다면 제국은 안전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부유했고 굳이 한 나라의 총리에게 욕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말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잃어가던 바로 그 무렵 라이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물러서는 대신 더 위험한 무대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1995년 6월 20일 그는 지오다노를 정리한 자금으로 홍콩의 신문을 창간합니다. 신문의 이름은 애플데일리였습니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꼭 2년 전이었습니다. 곧 중국 땅이 될 도시에서 베이징을 비판하는 신문을 창간하는 일, 그것은 무모한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본토 권력의 눈치를 보던 시절 그는 정반대로 달려갔습니다. 훗날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언론을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자유로워진다. 그에게 정보를 전하는 일은 곧 자유를 전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신문의 이름에도 그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플데일리, 우리말로 옮기면 사과일보였습니다. 라이는 성경 속 선악과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브가 사과를 베어 물고 비로소 선과 악을 알게 되었듯 신문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슬로건은 이러했습니다. 하루 사과 하나리면 거짓말쟁이를 막는다. 라이는 광고에 직접 출연해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연출을 했습니다. 그 화살은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 쏟아질 공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넥스트 매거진에서 애플데일리로 라이의 매체들은 홍콩 최대 규모의 언론 그룹으로 자라났습니다. 애플데일리는 홍콩 정부는 물론 베이징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비리도 권력의 치부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끈질기게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 신문을 택했습니다. 애플데일리는 홍콩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7년 7월 1일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습니다.
중국은 일국양제를 약속했습니다.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의 본토와 자본주의의 홍콩이라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콩은 50년간 고도의 자치와 자유를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홍콩의 생활 방식이 50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마는 계속 열리고 춤판도 계속될 것이라는 유명한 말로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적어도 약속은 그랬습니다. 애플데일리는 그 약속을 파수꾼처럼 자처했습니다. 매년 6월 4일이면 천안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집회를 비중 있게 다뤘고 홍콩 시민이 누리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콩 시민에게 애플데일리는 단순한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토와 다른 홍콩의 정체성, 즉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도시라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영토 안에서 매일 자신을 비판하는 신문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징은 일찍부터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두고 싶어 했습니다. 2003년 홍콩 정부가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을 추진하자 5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이를 막았었습니다. 법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권력은 한 발 물러섰지만 그 욕망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환 이후 홍콩의 언론 지형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본토에 사업을 둔 매체들은 베이징의 신기를 살폈고 광고와 자본의 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자기 검열이 퍼졌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도 애플데일리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라이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큰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패션 재벌이었던 한 남자는 그렇게 26년간 홍콩 민주주의의 확성기가 되었습니다. 자본가가 언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성기는 베이징에게 가장 거슬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균열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19년 홍콩 시민들은 범죄 혐의자를 본토로 넘길 수 있게 하는 범죄인 인도법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6월 16일 주최 측 추산으로 약 200만 명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750만의 도시에서 4명 중 1명이 나선 셈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끝내 법안을 철회시켰지만 그것이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시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터진 분노는 반년 넘게 이어졌고 거리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베이징은 이 도시를 거리에서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가 아닌 법으로 싸울 여지 자체를 없애기로 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중국은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시행합니다. 국가 분열, 정권 정복, 테러 활동, 그리고 외국 세력과의 결탁, 이 네 가지를 범죄로 규정한 이 법의 가장 큰 무기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이고 어디까지가 결탁인지 그 선을 긋는 것은 오직 권력이었습니다. 최고 역량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모호함 그 자체가 무기였던 것이죠. 라인은 이 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홍콩을 떠나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았습니다. 떠나는 대신 자신이 지켜온 도시에 머무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떠나지 않은 이유의 한 자락은 신앙에 있었습니다. 라인은 홍콩이 반환되던 1997년 베이징을 줄곧 비판해온 천주교 추기경 조셉 젠에게 세례를 받고 가톨릭에 귀의했습니다. 훗날 왜 도망치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떠난다면 나는 나의 운명만이 아니라 신을 저버리는 것이다. 감옥에 갇힌 뒤에도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력은 곧 그를 겨눴습니다. 2020년 8월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2달 만에 경찰은 200여 명을 동원해 애플데일리 본사를 처음으로 급습했고 수갑을 찬 라이가 자신의 신문사 안을 끌려다니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권력은 본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모두에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그해 12월부터 라이는 구금되었습니다. 무허가 집회 참가와 사기 등 여러 혐의로 먼저 형을 받으며 그는 자유의 신문을 만든 대가를 몸으로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은 신문 그 자체에까지 닿았습니다. 2021년 6월 17일 500여 명의 경찰이 애플데일리 본사에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혐의는 외세와의 결탁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체포됐고 회사 자산 1,800만 홍콩 달러가 동결됐습니다. 하나로 약 30억 안팎이었습니다. 자산이 묶이자 회사는 직원들의 임금도 결제 대금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4일 애플데일리는 마지막 신문을 찍었습니다. 평소 8만 부를 찍던 신문이 그날은 100만 부를 인쇄했습니다. 자정을 갓 넘긴 새벽부터 시민들이 가판대 앞에 줄을 섰고 신문은 정오 무렵부터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창간일에 가장 많이 팔린 날이 동시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6년의 목소리가 그렇게 멈췄습니다. 애플데일리의 폐가는 한 신문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홍콩에서 권력을 비판하던 가장 큰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후
이후 다른 매체들도 잇따라 문을 닫거나 스스로 입을 닫았습니다. 거리에서 이기지 못한 권력이 이제 편집실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라이 자신을 향한 재판은 더 길고 더 무거웠습니다. 2020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횟수로 3년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라이는 법정에 서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법원은 그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제목은 외국 정부의 제재를 촉구한 외세 결탁 2건과 선동 음모 1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를 음모의 주모자로 규정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에는 라이가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9년 미국을 찾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만났고 홍콩의 자유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한 결탁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반면 라이와 그의 지지자들은 그것이 사라져가는 홍콩의 자유를 알리려는 정당한 호소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한쪽은 매국으로 읽고 다른 한쪽은 양심으로 읽은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그의 재판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영국의 시민권자인 라이의 석방을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혔고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판결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라이는 단순한 언론인이 아니라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를 위협한 주모자였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한쪽은 자유의 수호자라고 다른 한쪽은 국가의 적이라 불렀습니다. 2026년 2월 9일 78살의 지미 라이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됩니다. 기존에 복역 중이던 형과 2년이 겹쳐 그는 추가로 18년을 더 갇히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78의 노인에게 20년은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라이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국경을 넘어서도 거론되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의 석방을 돕겠다고 공언했고 2026년 5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의제에 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시진핑에게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초당적으로 그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강경했고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미 라이는 자신이 일군 두 개의 세계를 모두 잃었습니다. 한 번은 지오다노를 시장의 압박으로 잃었고 또 한 번은 애플 데일리를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잃었습니다. 한 번은 사업을 잃고 또 한 번은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이 끝내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단순한 패배자로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무엇을 위해 졌는지는 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그의 신문을 없애고 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문까지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은 답을 가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처음부터 되짚어봅니다. 미랑선 바닥의 소녀는 안전하게 공장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지오다노의 재벌은 입을 다물고 제국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영국 시민권을 가진 노인은 홍콩을 떠나 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 순간 그의 앞에는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번 더 위험한 쪽을 골랐습니다. 감옥에 갇힌 라이는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던진 질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란 무엇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걸 수 있는가? 왜 그는 안전 대신 위험을, 침묵 대신 발언을 택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12살에 처음 경험한 자유의 맛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굶주림과 감시의 나라를 탈출해 처음으로 마주했던 자유. 그 희망의 공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과연 자유란 무엇일까요? 지미 라이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의 재구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소설가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